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가 가격 폭등에 니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세계 니켈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공급 차질이 우려돼서입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와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국내 투자자도 유탄을 맞았습니다. 니켈값 하락에 베팅하는 니켈 선물 ETN값 제로가 됐습니다. 결국 매매가 중단됐죠. 니켈을 비롯한 원자재 부족은 전기차 시대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해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러시아의 침공, 이제는 정말 끝낼 때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당분간 러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휴대폰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반면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재, FDPR 면제 국가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한동안 이 논쟁거리였거든요. 결국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지난달 한국 조선업이 중국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선박수주에서 압도적인 1등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른바 특고라고 불리는 유통, 택배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3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상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마트나 식당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하지 않는 거, 요거 과태료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하고 있다.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지난밤 미국 증시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는 게임 산업 화두인 플레이 투 원, P2E라고 하거든요. 게임하면서 돈 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을지 척적 박사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알아봅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법인 보험 대리점의 이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영업 행태, 요 관련 사례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조윤주 기자가 조심해야 할 점 짚어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 유튜브, TB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FDPR 면제국이 됐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체 뭐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논쟁거리가 됐는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FDPR이라는 걸 한국말로 하면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그 안에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으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정보통신, 레이저 이런 전쟁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예를 들어 한국이 러시아로 수출을 할 때 이때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외가 되면 미국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 정부가 판단해서 수출을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일전에 미국이 예외국을 발표할 때 이때는 러시아 제재에 좀 빠르게 동참했던 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 정도만 포함이 되고 여기에 한국은 빠져 있어서 우리가 러시아 제재에 좀 뒤늦게 동참해서 이렇게 예외국이 못 된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FDPR 면제국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 러시아 수출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뻔했는데 이제 아니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당분간 러시아 시장은 우리가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좀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잘 나간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서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에요. 네, 이 지난달 선박 수주를 살펴봤더니요. 그동안은 조선업에서 좀 한국과 중국이 매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수주 경쟁해왔는데 지난달에는 한국 조선사들이 좀 큰 격차로 중국을 따돌리고 선박 수주에 성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총 41척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16척 한국이 수주를 했는데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 큰 배들을 많이 수주해서 규모 단위로 환산해서 점유율을 계산을 하면 이
이 세계 선박 발주량의 한 70%가량을 한국이 수주했고요. 뒤이어서 중국은 한 26%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한 배의 종류도 좀 살펴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 LNG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LNG선을 보면 올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수주한 배 중에서 요 LNG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랑 비교하면 비중이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수주한 배들이 평균 가격이 한 70% 이상 꽤 많이 오르는 효과가 있고 조선업 호황이 지난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용시장 관련 뉴스인데 이른바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마트 배송기사나 택배기사나 화물차주 같은 분들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군요. 네, 오는 7월부터 대상이 되는데요. 유통 배송기사 그리고 택배사 물류터미널 간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택배기사는 해당이 됐는데 이 택배사 물류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선, 간선 택배기사는 포함이 안 됐다가 요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차주 중에서도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이렇게 특수형태 근로자 3개 직종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11만 명 정도가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특고 종사자 고용한 사업주는 8월 중순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이런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들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 보호를 받는 직업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받게 하겠다 이런 목표여서 앞으로 셔틀버스 운전기사, 예술인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산 대게 못 들여온다. 그래서 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요, 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똑같이 계속 물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반복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째 적발되면 이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2배, 3번째는 3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요.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는데 기존에는 주요 수산물들 넙치, 참돔 이런 주요 수산물만 원산지 표시 안 하면 과태료를 내게 했는데 앞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안 하거나 잘못 표시해서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한 500건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년 봄부터 방류하겠다 이런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수산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중요해지면서 정부도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좀 더 강화된 지침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투자로 경제뉴스 완벽하게 따라잡는 10분 경제 계속됩니다. 코로나19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이거는 공급망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완전히 그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원자재 부자인 나라들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들여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급등했죠. 다시 한번 유가가. 러시아가 오늘 반응을 내놨더군요. 계속해서 규제해라. 그러면 배럴당 유가 300불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나오는 네온가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건데 이건 다행히 국내에서 생산을 곧 시작한다고 하고요. 니켈, 알루미늄, 비료 원재료인 탄산칼륨까지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산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오늘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또
12월 31일까지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 모두 중단하겠다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제재가 관련 상품을 급등하게 만들면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원재료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같은 국내 주력 산업은 물론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이 사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는 언뜻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가 큰 영향을 준다. 어제 보니까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치고 있더라고요. 지난 2019년도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불화소 같은 그 수출 규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좀 요동을 친 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규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네온 같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가 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 대부분이 뭐 이번 제재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입이 불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번 사태가 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온가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재고가 3, 4개월 쌓여 있고 뭐 국내 일부 기업에서 이거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전체 필요한 뭐 물량의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하반기에 시작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주 관련해서 지금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2차 전지 제조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니켈, 알루미늄 값 이것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니켈 가격이 있잖아요. 니켈 가격이 하루에 60%씩 폭등을 하는 거는 정말 처음 봤는데 얼마 전에 톤당 2만 달러대였었거든요. 네.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벌써 8만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급등을 했고요. 네. 가뜩이나 재고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러시아 제재가 결국은 관련 원자재의 급등을 좀 불러왔고 문제는 러시아 광산업체인 노르니켈 같은 경우는 EV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순도 1등급 니켈의 세계 공급량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5분의 1이 그 회사 산이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안 돼버리면 2차 전지 업종들의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 급등, 그러면 전기차 산업, 전기차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돈줄을 조이겠다. 그 대표적인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미국 기름값이 급등하는 것도 당분간 감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죠? 일단 뭐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움직임인데 여기에 리비아 있잖아요. 리비아의 원유 시설에 대해서 무력 단체가 공격을 하면서 리비아 최대 원유 그 생산되는 두 군데가 멈췄다는 거. 거기다가 이란 핵 합의 복원회담이 잘 되다가 최근 들어서 삐그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폭등을 좀 이어갔고 오늘도 WTI 기준으로 125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가솔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네. 결국은 미국의 소비 둔화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이야 물론 이제 우리 감내할래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적대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을 논의하고 있고,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내고, 쉘 기업들의 생산을 늘리면 되지만 설비 투자가 쉽게 단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나 2011년도 때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종료가 딱 돼버리니까 급락을 해버리면서 그때 당시 설비 투자를 했던 셰일 기업들이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셰일 기업들도 있는 거나 잘 푸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순간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할 수 있는 워낙에 생산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기간에 충격이 워낙 커서 서울 시내 최저가 기준으로 해도 이미 1,800원 넘은 지 오래입니다.
다들 아마 체감을 하실 텐데 유가가 오를 때마다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거든요. 사실 요 며칠 주가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물가인 거죠. 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높아져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공급망의 문제,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고요. 가솔린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하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 올라가고 결국은 이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의 FOMC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최근에 경기가 충분히 회복은 안 됐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 경제학 원론 우리 배울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제일 나쁜 거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제법 나와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높은 물가에 경기는 침체되고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현실화되는 수치들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가 결국은 원재료 가격 올라가게 만들면서 글로벌 성장률 둔화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물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성장률 둔화, 높은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뭐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화두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3월 FOMC 결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 높은 인플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하느냐, 아니면 경기 둔화와 관련된 시그널이 일부에서 보이는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살짝 보이고는 있는데 그런 거에 더 주목을 하면서 반응을 할 것이냐, 이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변동성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3월 16일이죠. 3월 17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발표가 되는 미국 연준의 FOMC 결과에 상당히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역 패스 해제됐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아마 절감하셨을 겁니다. 간밤에 나온 수치만으로 이미 일일 확진자 수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도 지켜보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저도 밤에 일어나서 잠깐 시세를 챙겨봤는데 이 시장이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작전주 마냥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자면은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한 가운데 장중에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발표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중 3%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라는 이러한 외신들의 뉴스 보도가 주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의 이후에 러시아의 수출 제재 발표 및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하면서 나스닥은 끝내 0.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이나 테마별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하락폭이 컸던 마이크론, AMD와 같은 반도체주들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주 테크주들, 대부분 테크주들은 장중에 큰 폭 반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대부분 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이 초강력 제재를 단행을 했는데 푸틴은 네. 또 그러더라고요. 간밤 속보를 보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여기에 영국까지도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니 너희들 네네. 그러다 배럴당 300불 시대 맞게 될 걸 이렇게 힘겨루기 중인데 증권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 봐도 러시아가 이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좀 전망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어제 이제 CIA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푸틴이 오히려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의 푸틴의 상태는 매우 화가 났고 좌절했고 또 민간인 사상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꺾기 위해서 한층 더 밀어붙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푸틴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인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러한 푸틴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단행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 쪽, 저희 이제 시장 쪽에서는 일말에 좀 다행으로 봤던 거는 네. 지금 미국만 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동참했던 것이 다행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유럽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의 40% 또 원유의 25% 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은 쉽게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나선 거는 일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입 원유 중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밖에 안 되고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다시 말해 이제 기름값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선이 있는데 보통 네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에는 증시가 좀 살아나잖아요. 반짝. 이번에는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반짝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 이벤트보다는 대외 이벤트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령 이제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대선 전후 1개월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하긴 한 건데 이게 기간별로 나눠서 보면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령 2002년 16대 대선 때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9%, 또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때는 이제 대선에 대한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카드 사태, 또 금융위기 진행 사태 이거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거의 12%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대선보다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전체 견인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대선의 결과가 증시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건설이나 친환경, 원전 등 관련 수혜 업종이나 테마별로 이번에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네. 아마 그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어지럽다 하신 분들 제법 네. 많으셨을 건데 네. 삼성 관련해서 최근에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네.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대부분 다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나 다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도 계속 바닥이 계속 뚫릴 것 같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 같은 이러한 장세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좀 불안감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통상적으로 바닥이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대로 고점 부분에서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고점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바닥이나 고점 부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는 향후의 방향성이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2,500선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불안감 속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이 거의 도달했다라는 신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표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투표합시다 해주시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했습니다. 사전투표 때 새벽에 6시에 갔거든요. 투표소에서 이 함에다가 종이를 넣을 때 그 시간이 6시 12분이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제 앞에 8분이 계시더라고요.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1792님, 그래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는 게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어제 그 11살짜리 아이가 1200km를 혼자 걸어서 피난길에 나섰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래요. 기름값, 주가, 금융시장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당장 멈춰야겠죠. 저희는 게임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다루잖아요.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는 P2E라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플레이가 게임 한다는 뜻이잖아요. 언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플레이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게임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국내에선 또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사행성 논란, 규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튜브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대표를 맡고 계신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게임도 하고 돈도 번다. 우리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메이드 시작해서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들이 다 시작한다고 하는데 요게 실제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작년에 대표적인 엑스 인피니티라는 곳에서 이 P2E 게임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이 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돈이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단히 많고 이것이 대부분 다 NFT라는 토큰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NFT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사실은 그런 그림 이런 NFT보다 가장 많은 이 NFT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동남아나 남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재밌죠.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발행한 게임이고 미국 사실 이용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게임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율은 약 40%가 필리핀 사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식 순으로 지금 태국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크게 속았던 테마주가 메타버스라면 올해 또 할 수 있는 것이 P2E 테마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P2E라고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이것이 한참 잘 나갈 때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0을 벌었어요. 물론 네. 이 $1,000을 벌기 위해서 20시간 하루에 해야 됩니다. 인간이 20시간 못하니까 보통 한 가정이 한 패밀리가 달려들어서 교대로 잠을 자면서 20시간 하루 할 경우에 한 달에 $1,000를 벌 수 있는데요. 그것이 21년 8월부터는 $400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이 P2E로 이게 게임에서 돈을 법니다. 우리처럼 하면 포켓몬처럼 X라고 하는 몬스터를 키우고 얘를 가지고 배틀을 하고 뭐 수수께끼 같은 퀘스트를 풀면은 막 이렇게 토큰을 주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코인 교환소에 가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달러나라든지 유로라든지 원화로나 다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는 족족 나가서 다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화 가치, 그러니까 바꿀 때 이 교환할 때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든 SLP라고 하는 토큰 이름이 SLP인데요. 이 토큰 받았던 것이 흔히 말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화 가치가 한참 떨어지면 뭐 달러로 바꿔도 얼마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SLP라고 하는 내부 통화가 외부에 나와서 교환했을 때 교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폭락하다 보니 한 달에 $1,000 벌던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도 $400 벌게 되는. 하지만 $400가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죠. 월 $400는 건 거의 뭐 한 50만 원 돈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2021년 작년 필리핀의 1인당 GDP가 $3,600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400씩 벌어도 1년에 $4,800 정도 버는 거니까 평균, 그러니까 1인당 GDP보다는 많은 돈이니 그렇게 작지는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할 만한 매력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동남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강정수 박사님 유튜브로도 보고 싶은데 오늘 보라 안 하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하고 있습니다.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강정수 박사님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 느끼실 수 있거든요. 뉴스공장하고 채널이 달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TBS FM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 자, 필리핀 이용자가 그래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이유는 그래도 만약에 한국에서도 지금 P2E 게임 출시를 다 예고하고 있거든요. 올해 정말 많은 P2E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그래도 월 100이라든지 200은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월 많이 벌어봤자 $400니까 50만 원이니까 20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필리핀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1년 GDP 1인당 GDP 수준이 $4,000 미만인 나라에서만 해도 의미가 있는 이런 식의 게임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통화 가치, 이 내부에 있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 폭락하는 건 우리 통화 가치 폭락은 여기 경제발전소에서도 여러 번 청취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 유동성이 크게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2E 게임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또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의 그 홍수가 게임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거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 달 사이에 게임으로 버는 돈이 60%나 줄어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개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 유저들이 열심히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의 통계를 보니까요. 또 엑스트 인피니티 이용자가 처음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400도 이제 못 벌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2월은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는데 $300로 줄어들 거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왜냐하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하면
$400에서 $300, $200로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것이 지금 P2E 게임의 구조적 문제 아니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SLP라고 하는 내부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퀘스트 풀면 수수께끼 풀면은 뭐 통화 토큰 2개 받고 네. 저기 수수께끼 풀면은 토큰 3개 받고 배틀 이기면 10개 받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발행하는 SLP라는 그 안에 있는 내부 통화가 60억 개예요. 60억 개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부에서 경제활동, 즉 인게임에서 뭐 무기 사고, 장비 사고, 꾸미고 뭐 아이템 사고 이러면 되는데 그중에 95%를 갖다가 교환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벌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95%를 갖다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도 마찬가지나요. 그러니까 돈이 95% 외부 경제로 빠져나가고 안에는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도 안에서 돈은 돌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거래소에서 이거를 달러로 바꿔주는 사람들도 뭔가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토큰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사들였는데 네. 이게 뭐지 계속 나오네. 매일매일 뭐 60억 개씩 쏟아지네. 그중에 95%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래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토큰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할인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즉 내부에서 게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돈 쓰거든요. 빠른 속도로 장비 마련하고 빠른 속도로 파워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내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게임 할수록 돈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밖에 나가서 현금을 바꿔버리니 안에서 경제가 그러니까 내부 경제는 무너지고 밖에다 갔다가 돈 나갔다 파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과다 공급으로 인한 유동성 파티. 우리 이거 그 실물 경제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게임 세계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겠죠? 그렇죠. 이 가장 큰 이것은 이렇게 돈을 예를 들면 이 게임 회사가 작년에 벌어뒀던 돈들의 매출이 12억 달러예요. 근데 이 12억 달러가 뭐냐면 모바일 게임에서 작년까지 가장 매출이 많았던 게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는 게임 캔디 크러쉬거든요. 캔디 크러쉬가 11억 9천만 달러를 작년에 매출을 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가 12억 달러를 냈습니다. 와. 훨씬 더 매출이 높은 네. 거죠. 가장 많은 모바일 게임에서의 매출을 내고 있고 이 회사는 왜냐하면 모든 거래에 밖으로 나가는 거래에 수수료를 4.4% 이상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두 번째는 게임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 게임 길드가 있냐면 여기서 처음에 이 포켓몬 같은 이 몬스터를 하나 살 때 최고로 비쌀 땐 그게 $1,000까지 해요. 그러니까 게임 한번 하려면 $1,000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1,000가 어디 있어요? 한 달 20시간 일해가지고 겨우 $400 벌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고 앞으로 너가 번 돈에서 내가 이자율까지 떼가는 일종의 고리대 부업을 하는 겁니다.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돈을 꿔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1,000 없지. 그 대신 이걸 갖고 너 그 다음에 아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앞으로 $1,000 벌 때까지는 계속해. 그 돈 근데 우리한테 줘. 근데 $1,000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200, $1,200, $1,300까지 선이자를 붙이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하다 보니 이 일종의 고리대 부업하는 게임 길드 미리 돈 좋고 사놔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이러한 길드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길드는 또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거 재밌네요. 이 네. 피카츄를 담보로 돈을 꾼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 게임 회사 측, 운영사 측에서도 야, 이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좀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P2E 게임 다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이 길드를 잡아내자. 네. 이 고리대부업하면 안 되겠다 해서 $1,000 주고 처음에 게임할 때 돈을 내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했다. $60로 낮출게. 그래서 $60로 낮췄어요. 그리고 퀘스트를 많이 줄였습니다. 퀘스트를 줄여가지고 퀘스트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통화 발행량을 줄인 거죠. 토큰을 줄인 거죠. 왜냐하면 퀘스트 문제 풀 때마다 토큰을 줬으니까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줄인다는 건 통화량을 줄인 거고 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쓰는 정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자국 내에서 통화가 좀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쓸 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템을 안 사더라. 그래서 뭐냐면 땅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샌드박스 게임처럼 우리도 땅을 NFT로 팔 테니까 네. 너네 그냥 바꿔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
여기 땅에다 좀 투자도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 쓸 거를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를 풀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지금 부동산 업자도 등장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금융까지 등장을 한 상황이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냥 재밌는 하나의 아이템일지 모르겠지만 저개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사님. 네. 진짜 돈 버는 건 유저들이 아니라 이 돈 꿔주는 길드들 네. 그리고 게임 개발 업체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은 이 P2E 게임을 하면서 여기 있는 COO 운영 총괄 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전통 게임 회사랑 다르다. 우리는 이용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전을 했거든요. P2E 게임. 드디어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이용자도 돈을 버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 게임사가 돈 버는 거는 작년에 가장 매출이 높았고 게임사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고리대부업을 할 수 있게끔 자본금이 있는 게임 길드가 돈을 벌고 그리고 초기 유저들은 좀 돈을 벌었어요. 필리핀에서 이거 벌어가지고 집 2채 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유저들은 좀 돈을 법니다. 네.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똑같은 시간 게임을 해도 버는 돈은 60%가 줄어드는 이러한 것을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냐면 좀 새로운 지금 P2E 게임이 페가수스라고 하는 게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가서 하면은 벌 수 있다더라니까 엄청 몰려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 실물 경제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카드가 보급될 때 신용카드가 막 번져나가면 카드 단말기 설치해주는 업체 자체가 을이지만 사실상 갑이 되거든요. 카드 안 되면 저희 장사 거기서 안 사 먹을래요 이렇게 되니까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도 무주공산일 때는 손님들이 줄 서서 노래방을 가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초기 비용이 비싸다. 또 수수료가 높다. 게임만 하고 돈을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플레이 투 원, 이 P2E 게임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건 허상인가요, 박사님? 허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초반부터 설계를 게임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적인 어떠한 로직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량을 갖다가 하루에 6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이러한 달러 미국 정부도 아니고 무조건 찍어낸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통화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설계가 좀 엉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라면 P2E 자체가 당장에 붕괴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P2E는 조금 허상일 가능성이 아직은 많다. 가능성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은 그런데 이 게임에서 번 돈을 밖에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현행법상. 네, 그래서 P2E 게임은 한국에서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언론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심층 분석,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2E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뉴욕타임즈라든지 대표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의원들도 조금은 자세하게 조사하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법적 제도 장치 해결 없이 먼저 게임 개발하고 이거로 주가 부양하는 것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가끔 오시는 분이죠. 팀 문도님. 리니지 해보셨습니까? 물어보셨는데 제 주변에 리저 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템 때문에 불만 갖고 계신 분들 많았는데 뭔가를 살 때, 뭔가 할 때 우리가 가치 판단 기준이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개선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에요. 잘 들어두면 만약의 상황에 든든한 뒷배경이 되지만
잘못 가입하면 이거 앉아서 들고 서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보험 대리점의 영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이 GA를 통해서 보험 가입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GA, 이 여러 보험사 제품을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이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행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네, GA는 독립보험 대리점 또는 법인보험 대리점을 말하는데요. 기존 전속 대리점 제도가 보험업에 참여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사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모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990년대 초에 도입이 됐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사처럼 한 회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장도 가팔라서 현재는 기존의 보험회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부 대형 GA는 기존 중소형 보험사보다도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보험사들도 이제는 자기 회사의 보험 상품을 더 팔기 위해서 GA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판매 채널을 자사형 GA로 이전해서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재판 분리를 확대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완전 판매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분쟁이 많다면서요? 네, 지난해만 해도 전 금융업권을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대상 제재만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법인 대리점 건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불완전 판매였는데요. GA에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하거나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계약하는 행태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준다며 상품 갈아타기를 권유하더니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간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고요. 판매 과정에서 대신 서명을 받거나 실제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 건으로 몰래 계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GA와 관련된 실제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울산에 사는 한 소비자는 유명 생명보험사 팀장이라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자신들의 보험사로 승계됐다며 서류에 사인을 요구해 서명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달 보험료가 분명 빠져나갔는데 원래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알아보니까 승계가 아닌 전혀 다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지를 요청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갈등을 좀 빚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보험사의 그 상품을 승계한 게 아닌데 속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SNS에서 사회초년생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광고를 보고 재무상담을 신청했는데 자신을 유명 보험사 소속 설계사로 소개한 사람에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저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야 이게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요청했는데 설계사는 나 몰라라 하고 이 설계사가 소속된 GA에서도 김 씨가 금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 씨 외에도 설계사가 안내한 내용과 달라서 보험사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GA 측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소를 했다고요? 소비자를 도리어? 네. 그래요. 이런 사례만 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신 분은 계시겠지만 일부 이런 사례를 보면 혹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 후 1년간 지급받는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즉 매달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1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통상 1,40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왔었고 경쟁이 심할 때는 1,800%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동을 월 건 10만 원 내는 보험이면 최대 180만 원까지 그 상품 하나를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줘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 GA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GA는 실제로 확인도 어렵고 그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현재 중대형 GA 수가 200여 개 달하고요. 설계사 수가 100인 미만인 소형 GA 수도 4천여 개 수준입니다. 아이고, 네. 네, 이 영업점을 하나하나 현장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각지대에서 일부 GA가 1200%를 초과하는 계약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인력을 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GA로 또 이적한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조금 키우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 GA라는 영업 방식 혹은 대리점 여기가 여러 보험회사 보험을 다 갖다 파는 일종의 편집샵 같은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현재 GA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불안전 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네, 보험업법에서도 GA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회사로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에 따라서 보험사가 1차 손해배상을 지고 이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제로 GA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험 상품 판매 채널에서 GA 비율이 50% 이상 70%까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결국 GA에서 판매한 보험 상품 불안전 판매를 보험사에 묻도록 하는 현 규정 때문에 보험사와 GA 간 핑퐁 게임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어쨌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분명 GA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갈아탈 때 단순히 설계사의 말만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이클림 보험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질 땅님, 그래요. 저희가 보험사도 충분히 입장을 반영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한쪽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설계사들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영업으로 문제가 되면 서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겠죠? 소비자도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발전